자기야, 어디야? 야, 나 건식인데 네 남친 취했어. 데리고 가라 빨리. 아, 진짜요? 어디에요? 근데 오빠, 저한테 반말 안 하셨잖아요. 미안. 술 먹어서. 지금 집이니? 아, 괜찮아요. 네, 지금 집이고요. 오빠 죄송한데 저희 오빠 좀 저희 집으로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알겠어. 어디로 가면 되니? 저번에 오셨던 데로 오시면 돼요.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나서 그래. 택시 타서 진안동 하이마트라고 하시면 돼요. 가서 연락할 테니까 나와 있어. 어디니? 도착했는데? 네, 오빠. 지금 어디신데요? 오면서 속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다람산 공원에서 내렸어. 여기로 와. 뭐지? 문자 메시지? 어라? 자기야, 나 폰 잃어버렸었어. 술 취했나봐. 다 찾아봤는데 못 찾아서 연락 늦게 해서 미안해. 지금 집에 들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사랑해. 잘 자고 내일 연락할게. 안녕하세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있어서 제보드립니다. 제가 술을 먹다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었는데요. 정말 엄청난 일이 생길 뻔했습니다. 제 핸드폰을 주운 사람이 제 친구 행세를 하면서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했던 겁니다. 상황 설명을 한 다음 집 주소까지 알아내더니 집 앞에 가서 연락할 테니 나오라고 했다더군요. 마침 제가 타이밍 좋게 문자를 보낸 덕분에 끔찍한 상황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바로 여자친구 집에 가서 경찰에 신고한 다음 만나자고 한 장소에 경찰들과 함께 갔는데 그 장소에는 핸드폰만 남겨져 있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조심들 하세요. 오늘따라 학교에 늦었다. 허겁지겁 교실에 들어서서 내 자리에 앉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다. 평소와 똑같은 교실의 풍경, 똑같은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까지 똑같았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뭐랄까, 뭔가 느낌이 이상했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질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왜일까? 무엇 때문에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던 나는 곧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그래, 옷이다. 옷을 거꾸로 입고 있다. 교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옷을 거꾸로 입은 채로 태연하게 수업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선생님은 칠판에 필기를 거꾸로 하고 있었다. 모든 글자를 거꾸로 적고 있었던 것이다. 난 당연히 그것을 받아 적을 수가 없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그렇게 필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글자를 배웠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그 거꾸로 쓴 필기를 받아 적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나 놀랐고 소름이 끼쳤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 옆자리 짝꿍에게 말을 걸었다. 야, 오늘 다들 왜 이래? 뭔 소리야? 아니, 다들 옷을 거꾸로 입고 있잖아. 심지어 필기도 거꾸로 하고 있고.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나 놀래키려고 다들 장난치는 거 아니지? 야, 이상한 얘기 그만하고 필기나 해. 짝꿍의 태도가 너무나 단호해서 혹시 머리가 이상해진 건 내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 그때 짝꿍이 말했다. 야, 왜 그런 얘기가 있잖아. 귀신은 사람하고 모든 행동을 거꾸로 한다고. 귀신이? 그래. 근데 귀신이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모른 척 해야 된대. 만약 사람이 귀신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있다고 귀신들이 눈치채게 되면 별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이지. 뭔가 섬뜩한 이야기였다. 잔뜩 긴장한 채로 짝꿍의 말을 듣고 있던 나는 그만 실수로 펜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나는 황급히 그것을 주우려고 몸을 수그렸고 그때 짝꿍의 두 발이 눈에 들어왔다. 그걸 보지 말았어야 했다. 짝꿍은 실내화를 거꾸로 신고 있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은 채로 벌벌 떨리는 손으로 펜을 주워들으며 최대한 침착한 척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교실 안에 있던 모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매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는 그제야 알 수 있었다. 모두들 옷을 거꾸로 입고 있는 게 아니었다. 옷은 제자리에 있었고 단지 그들의 목이 뒤로 돌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매일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한다. 그 노숙인은 내가 출퇴근하며 지나치는 지하철 구내에 항상
앉아 있었다. 무엇인가를 연신 투덜투덜 중얼거리면서. 처음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내게는 그저 여간에 있는 수많은 노숙인 중에 한 명에 불과했으니까. 하지만 그날따라 일찍 퇴근해서 시간이 여유롭기도 했고, 문득 그가 뭐라고 중얼거리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남자와 가까운 벽에 기대서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몰래 엿들어 보았다. 노숙인은 무엇인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다가 이내 중얼거렸다. 돼지로군.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자 한 아줌마가 눈앞을 지나치고 있었다. 뭐야? 단순히 지나가는 행인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뿐이었나? 좀 시시하게 느껴졌다. 그렇다고 지나가는 사람 보고 대놓고 돼지라니 너무하네. 그때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평범한 직장인이 앞을 지나갔다. 노숙인은 그 남자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또다시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사람인가? 사람 보고 사람이라고 하다니 조금 웃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까 그 직장인은 대단히 보편적인 인상의 사람이었으니 아마도 그런 의미로 말했을 것이다. 왠지 재미가 들린 나는 그의 인물 평가를 계속해서 엿들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미스테리했다. 분명 몸이 삐쩍 마른 남자가 지나가는데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소로군? 아니, 소라니? 아무리 봐도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 같은 사람인데. 그런가 하면 정작 전형적인 비만 체형의 남성이 지나갈 때는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채소로구나. 채소라니? 아니, 돼지라고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무슨 기준인 걸까? 분명히 뭔가 기준이나 법칙 같은 게 있을 텐데. 워낙에 심심했던 나는 이 쓸데없는 놀이에 어느새 심취해 있었다. 아, 혹시 전생 같은 게 아닐까? 지나가는 사람의 전생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게 눈에 보인다든지 하는 그런 기묘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그 후로 며칠에 걸쳐 노숙인을 관찰하던 나는 마침내 그 의문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어느 날 나는 과감하게 노숙인에게 말을 걸었고 전생을 보는 능력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전생이라고? 노숙인은 묘한 빛이 감도는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그것이 무슨 표정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았다. 흥미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그가 갑자기 내 머리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이윽고 손을 내린 그가 내게 말했다. 이제 내일부터는 자네도 보일 거야. 그것들이라고? 노숙인은 더 이상의 설명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더 이상 지하철역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무슨 도사라던가 초능력자 같은 것이었을까? 아니, 어쩌면 신일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까지 확신한 이유는 정말로 그날부터는 나도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기대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났다. 단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바로 직전에 뭘 먹었는지 그 뱃속이 보이는 능력이었던 것이다. 참나, 너무 시시하고 어이가 없어서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소, 돼지, 채소, 전부 다 그런 의미였던 것이다. 정말로 별것도 아니. 순간 나는 무엇인가를 깨닫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래, 이 능력은 분명 그 사람이 뭘 먹었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이다. 그때 노숙인이 보았던 사람들 중에 분명 말도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남편이 아침부터 영 표정이 좋지 않아 보였다. 뭐랄까, 마치 봐선 안 될 것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헬쓱하고 초췌해 보였다. 나는 남편이 너무 걱정돼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당신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 꿈을 꿨는데 지독한 악몽이었어. 자세한 건 생각나지 않지만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 꿈은 그냥 꿈일 뿐이잖아요,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니야, 이번 꿈은 뭔가 달라. 설명할 순 없지만 당신 내 말 똑바로 들어. 알았지? 남편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진지한 얼굴로 내 어깨를 붙잡으며 당부했다. 오늘은 내가 회사에서 꼭 일찍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그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줘선 안 돼. 알겠어?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내 말 알아듣겠지, 당신? 알겠어요. 자꾸 이러니까 나까지 무서워지잖아요. 내 말 꼭 명심해야 돼. 그 말을 남기고 남편은 회사로 출근했고 나는 멍한 기분으로 집안에 남겨졌다.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길래 저러는 것일까? 나는 곧 집안일을 시작했지만 찝찝한 기분이 온종일 떠나지 않았다. 뭔가 정말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남편은 일찍 돌아오겠다고 말했지만 야심한 시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회사에 연락해도 이미 정시에 퇴근했다는 얘기만 돌아올 뿐이었다. 나는 슬슬 초조해지기 시작했고 시간이 늦어질수록 불안감과 공포심마저 들었다. 거실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반색을 하며 인터폰을 향해 달려갔다. 인터폰 화면에는 남편의 얼굴이 떠올라 있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일찍 온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이상하게 오늘따라 남편의 얼굴이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은 여전히 대답이 없었고 곧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 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이며 자기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지? 머릿속으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인터폰 화면 속의 얼굴은 분명히 남편의 것이었다. 남편은 처음에 굳은 표정 그대로 아무런 말 없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 표정은 마치 밀랍 인형처럼 조금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단지 맹목적으로 문만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뭔가 끔찍하고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서둘러 인터폰에서 멀어졌다. 그리고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말라던 남편의 말이 떠올라서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바깥에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소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거세졌다. 거기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분노와 증오의 감정마저 느껴졌다. 나는 귀를 틀어막은 채 그것을 무시하려고 애썼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금방이라도 문을 부셔버릴 것처럼 더욱 거세졌다.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나는 있는 힘껏 고함을 내질렀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 말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하고 그쳤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했다. 실제로 집으로 경찰이 찾아올 때까지 나는 악몽처럼 긴 시간을 방 안에서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그리고 경찰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방문을 열고 나가 인터폰을 확인했다. 여경을 포함해서 여러 명의 경찰이 바깥에 와 있었다.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밖을 살펴 틀림없이 경찰임을 확신한 나는 현관문을 열려 했다. 그때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경찰 한 명이 다급하게 외쳤다. 사모님, 지금 바깥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지? 나는 황급히 뒤로 물러나며 인터폰을 다시 확인했고 경찰 한 명이
보자기에 싼 무엇인가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말았다.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했다. 정말이지 끔찍한 사건이야. 내가 경찰 생활을 오래 하면서 온갖 흉흉한 사건을 다 겪어봤지만 이건 정말... 그러게 말입니다. 그 아내분이 받았을 충격이 상상조차 가지 않네요. 살인범이 남편을 토막살해한 것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인데 세상에, 그 머리를 집 앞으로 가져와서 인터폰 앞에 들이밀고 남편인 척 할 생각을 하다니. 그러면서 계속 아무 말 없이 문을 두드렸다더군. 만약에 그 아내가 깜빡 속아서 문을 열어줬더라면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구만. 몇 년 전, 라디오로 부동산업에 관련된 도시전설 이야기를 들었다. 장소는 어느 시내에 있는 빌딩. 모 부동산 중개소가 그 빌딩의 일을 맡았다고 한다. 부동산은 빌딩의 도면을 받아서 방의 구조 등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방이 하나 있는 것을 눈치챘다. 도면의 그림을 보면 그 방에는 출입구가 하나도 없었다. 어쩌면 그림에 출입구를 표기하는 것을 잊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한번 그 빌딩을 방문해 보기로 했다. 빌딩은 번화가에 있었는데 옛날 건물이지만 꽤나 좋은 빌딩이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빌딩의 0층으로 올라갔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도면을 손에 든 채로 이리저리 살펴보며 돌아다녔는데 이상하게도 그 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도면을 보면 그 방은 실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는 벽과 기둥에 덮여서 방 같은 건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벽이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안쪽에 공간이 있다는 뜻이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어쩔 수 없이 벽을 부수고 그 안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빌딩 주인의 입회 아래 업자에게 부탁하여 벽을 부수었더니 놀랍게도 붕괴된 벽 안쪽에는 장판이 깔려있는 방이 하나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도 문은 없고 완벽하게 밀폐된 밀실이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의 중앙에는 중국식 식탁이 놓여 있고 그 위에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릇에는 흰 쌀밥이 담겨져 있고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해도 밥을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기분 나쁘다는 생각이 들어 그 방 안의 모든 벽과 천장 그리고 마루까지 조사해 보았지만 결국 어디에서도 출입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도대체 이 갓 지은 밥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리고 이 방은 도대체 무엇인가? 매우 유명한 도시 전설 중 하나로
가장 미스터리한 괴담이기도 합니다. 그 정답에 대해선 많은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하죠. 여러분도 이야기를 듣고 한번 자신만의 해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가장 일반적인 해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개해드리는 해석은 공식적인 정답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부동산 중개업자가 찾아간 영층이라는 곳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어느 빌딩에도 영층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간다는 것 또한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본문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올라간다 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통해 한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층의 영이라는 단어가 영혼을 의미한다고 가정해보면 이미 죽어서 지하 깊숙이 묻혀있던 부동산 중개업자가 영혼을 기리는 공간으로 올라갔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갓 지은 흰 쌀밥이 놓여 있었는데 이것은 죽은 이를 기리는 제사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은 어쩌면 무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무덤은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죽은 이를 기리기 위해 제사를 올리는 곳이기도 하죠. 즉, 이미 죽은 사람인 부동산 중개업자는 주인의 입회 아래, 즉 무덤 주인의 허락을 받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며 어쩌면 이 무덤의 새 주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납치당했다. 그녀는 잘나가는 로펌 변호사의 와이프로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승합차에서 여러 명의 괴한이 뛰어내려 그녀를 납치했고 알 수 없는 장소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고 괴한들은 그녀가 스스로를 포기할 정도로 학대를 가했다. 그녀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쯤 괴한들은 그녀를 이름 모를 외딴 섬에 팔아넘겼다. 섬에 갇힌 그녀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을 당했다. 절망밖에 존재하지 않는 하루하루의 반복 속에서 그녀는 점차 희망의 끈을 놓았고 마침내 미쳐버렸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잊어버렸고 매일같이 휘죽휘죽 웃어댈 뿐이었다. 한편 남편은 실종된 아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찾아다녔다. 잘 나가던 직장도 그만두고 몇 년 동안이나 아내를 찾기 위해 전국을 누볐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가 갇혀있던 섬에서 그녀를 찾을 수 있었다.
그녀를 구한 남편은 충격을 받았다. 아내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고 말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희죽희죽 웃어대는 모습을 보며 남편은 절규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은 성심성의껏 아내를 돌봤다. 정신과 치료도 받게끔 했다. 언젠간 기억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남편의 지고지순한 사랑 덕분일까? 아내는 조금씩 말을 되찾아가기 시작했다. 점차 사리분별도 가능해졌고 간단한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무너졌던 가정이 조금씩 원래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듯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어. 우린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가슴속에 부푼 희망을 품으며 남편은 그날도 퇴근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아내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비명을 질러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녀의 눈은 뒤집어져서 흰 좌이가 드러나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끝없이 비명을 질러댔다. 아내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남편의 눈물겨운 노력은 역설적이게도 잔인한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 아내의 기억이 점차 돌아오면서 끔찍했던 기억까지 함께 되살아났던 것이다. 몇 년 전 그날 승합차, 괴한들, 그리고 외딴 섬에서 벌어진 끔찍한 기억들까지 지울 수 없는 흔적. 한 아이가 친구에게 말했다. 우리 어른들이 가지 말라는 강가에 같이 놀러 가자. 그렇게 두 아이는 강가에 놀러 갔다. 강가에는 어른들이 경고했던 대로 갑자기 발이 빠지는 곳이 있어서 두 아이는 물에 빠지고 말았다. 한 아이가 정신없이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물 밖으로 기어나왔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다른 아이는 마구 울부짖으며 계속 물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살려줘! 살려줘! 울부짖는 친구의 목소리가 너무나 무서워서 아이는 정신없이 도망쳤다. 도망치면서
멀리서 울부짖는 친구의 목소리가 계속 아련히 들려왔다. 살려줘! 점점 멀어지면서도 계속해서 들려온다. 아이의 친구는 그렇게 죽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살아남은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었다.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아이는 어린 시절의 무서운 기억을 잊고 결혼도 하고 자신과 꼭 닮은 아들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그는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옛 친척들에게 인사했다. 다음 날 혼자서 옛 생각을 하며 동네 이곳저곳을 산책하던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연히 그 강가에 발길이 닿게 되었다. 점차 어린 시절의 무서운 기억이 되살아났다. 죽음의 공포. 원망하듯 무섭게 울부짖으며 죽어갔던 친구의 목소리. 그러자 희미하게 멀리서 그때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살려줘! 살려줘! 날 살려줘! 살려달란 말이야! 그는 공포에 발작을 일으킬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온 힘을 다해 달려 도망쳤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그때의 공포, 그때의 두려움, 그때의 비명소리.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 아들이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때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아까 강가에서 들려오던 소리. 그 소리는 어린 시절 죽어가던 그 친구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의 목소리였다. 어린 시절 자신이 그랬듯 몰래 놀러 나갔다가 강가에 빠져 죽어가던 아들의 목소리. 한 남자가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다. 집에서는 늘 가정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직장에 나서면 반복되는 따분한 하루하루와 아무 보람도 없는 일거리, 사소하고 의미 없는 일들로 트집을 잡는 직장 상사. 하루하루가 괴로울 뿐이었다.
매일같이 지쳐 사는 그에게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이제 진정한 친구는 하나도 남지 않은 듯했다. 남자는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 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졸곤 했다. 피곤에 찌든 그로서는 따뜻한 전철 구석자리에 앉으면 쏟아지는 달콤한 졸음을 피할 길이 없었다. 남자는 어느 날 꾸벅꾸벅 졸다가 잠결에 위락빈이라는 동네를 스쳐 지나가게 되었다. 그때까지 그런 동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이상하게 생각됐지만 남자는 그 마을에게서 왠지 모를 친근감을 느꼈다. 남자는 항상 비슷한 시각, 비슷한 장소에서 졸다가 언뜻 전철 창밖으로 지나가는 위락빈이란 마을을 꿈처럼 보게 되었다. 아무리 지도를 찾아봐도 위락빈이라는 행정구역은 존재하지 않았고 전철 노선표에도 그런 역이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남자의 삶이 점점 더 지루하고 답답해질수록 남자는 매일 아침 졸음 속에서 신비한 꿈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위락빈이라는 마을에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남자는 점점 더 그 마을을 동경하게 되었다. 어느 날 남자는 문득 잠이 들었다가 전철이 위락빈 역에 도착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출근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일탈하여 위락빈 역에서 내리게 되었다. 위락빈에 있는 사람들은 남자에게 항상 따뜻한 얼굴로 인사해 주었고 남자로서는 더없이 포근하고 편안한 동네처럼 느껴졌다. 위락빈에는 남자가 어린 시절 동경했던 장난감이 있었는가 하면 어릴 때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짜장면과 똑같은 맛을 내는 식당도 찾을 수 있었다. 남자는 위락빈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행복한 휴식 시간을 누릴 수 있었다. 남자는 그 마을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날 하루 종일 모든 것을 잊고 평화를 만끽했다. 남자는 위락빈의 한가로운 공원에 누워 두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여기라면, 여기에서라면 내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만 같다. 그때 남자는 꿈에서 깨어났다. 전철에 앉아 잠이 들면서 꿈을 꾸었던 것이다. 모든 것은 괴로운 현실의 일상 그대로였다. 언뜻 보니 때마침 전철이 위락빈을 지나치고 있었다. 남자는 위락빈에 가고 싶었다.
가고 싶어서 미칠 것만 같았다. 남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가지 않으면 영원히 가지 못할 것만 같아. 위락빈, 내 꿈속에 피난처. 사건 사고 뉴스입니다. 오늘 저녁 한 40대 남성이 달리는 전철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삶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죽은 남자의 유류품과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전철 선로 주변에는 장의사들이 모여들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검은색 옷을 입은 그들은 어떤 간판을 들고 있었다. 그 간판에는 위락빈 장의사라고 적혀 있었다. 여기라면 내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수 있어. 내 꿈속에 피난처. 벌써 20년 전의 일입니다. 저에게는 오빠가 있었습니다. 오빠와 저는 어릴 때부터 매우 사이좋은 남매였죠. 우리는 근처 공터에서 공기놀이 따위를 하면서 자주 함께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날 저녁 여느 때처럼 오빠와 함께 공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빠를 놔두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죠. 오빠는 혼자서 조금 더 놀다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쇼핑을 하러 나가셨기 때문에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쓰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 벨소리가 어쩐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소리가 한 번 울리고 나서 5초 정도 지나고 또 한 번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져서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10분이 넘도록 계속해서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계속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어쩌면 어머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과감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어머니가 아닌 모르는 남자의 것이었습니다. 미용씨입니까? 편의상 여기선 가명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 이름을 정확하게 물어보길래 저는 몹시 당황했지만 곧 제 이름이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선택되셨습니다. 저는 오빠가 무슨 이벤트 같은 거에라도 당첨돼서 상이라도 받는 건가 싶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뭔가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오빠가 무슨 상 같은 걸 받을 것 같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앞으로는 전화를 함부로 받지 말라고 저를 야단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밖이 깜깜해지도록 돌아오지 않아서 우리 가족과 근처 이웃들이 함께 찾아 나섰지만 결국 오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빠는 공터 근처의 하수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모습으로. 저는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어제의 그 전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오빠를 죽인 범인일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경찰에서도 우리 집에 찾아와 조사를 시작했고 전화국에도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국에서 말하기를 그 시간에 우리 집으로 그런 전화 같은 건 아예 걸려오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고요. 경찰 역시 아무런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에서는 오빠가 발이 미끄러져서 하수구 아래로 떨어져 사고를 당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분명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이름을 알고 있었고 오빠가 선택되셨다고 말했던 그 남자의 전화를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 전화 벨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고 저는 공포에 떨며 그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번에 그 전화를 받는다면 수화기 너머 남자가 그런 말을 할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미용 씨가 선택되셨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 이상 오빠가 곁에 없지만 지금도 오빠의 기일이 되면 그날의 그 전화 벨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한 대학생이 있었다. 그는 대단히 술을 많이 마시는 애주가였다.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퍼마시는 일을 매우 즐겨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술을 마시고 나면 꼭 다리를 절룩이며 걸어가는 이상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다리를 절룩이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꼭 술을 마시는 날에만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었다. 술집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와 계단에서 항상 술을 마시는 날이면 그 여자가 보였다. 계속 다리를 절룩이는 이상한 여자를. 그는 너무나 괴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당을 찾아가 그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무당은 질겁을 했다. 한 번만 더 술을 마시면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턴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마. 내 말 알겠어? 그 대학생은 찝찝한 생각이 들고 자신의 과음도 줄여야겠다는 생각에 그날로 술을 끊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그는 취직을 하고 결혼도 했다. 그동안 특별히 나쁜 일이라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결혼을 하고 난 후 처음으로 출근을 했을 때 직장 동료들이 결혼을 축하한다며 술 한잔 하자고 했다. 절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그에게 동료들은 딱 한 잔인데 뭐 어떻냐며 그를 설득했고, 결국 그는 무당의 말은 미신일 뿐이라며 가볍게 술을 마시기로 결정했다. 야심한 시각, 술을 마시고 돌아오던 그는 아무래도 무당이 했던 얘기가 생각나서 좀 겁이 났다. 한 번만 더 술을 마시면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턴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마. 내 말 알겠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길을 재촉하는데 다행히도 집에 올 때까지 아무런 이상한 현상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의 아내가 다가왔다. 그녀는 다리를 절룩이고 있었다. 다리를 절룩이며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한 손에는 부엌칼을 쥔 채로. 야자 시간에 있었던 일이다.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에 집중하고 있었다. 당시 학교에서는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교실에만 불이 켜져 있었고 복도를 포함한 다른 곳에는 모두 불이 꺼져 있어서 무척 어두컴컴했다.
거의 반 전체가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교실 안은 쥐 죽은 듯 정적이 흘렀다. 다들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터였다. 나 역시 공부에 모든 신경을 쏟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졌다. 나는 곤란한 마음이 들었다. 화장실에 가려면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야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화장실 자체도 매우 음습하고 어두웠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것이 너무나 꺼려졌다. 집에 갈 때까지 참아볼까 하는 생각에 계속 버텨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급해져서 다리를 베베 꼬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나는 옆자리에 앉은 짝꿍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저기 화장실에 같이 갔다 오지 않을래? 아니, 난 별로. 난 가고 싶은 생각 없는데? 아니, 그래도 잠깐 머리라도 식힐 겸 같이 다녀오자. 뭐야? 야, 너 혼자 가기 무서워서 그러지? 아니야. 짝꿍은 짓궂게 나를 놀려댔고 나는 얼굴이 빨개진 채 변명을 늘어놓았다. 어찌됐든 짝꿍은 고맙게도 같이 화장실에 가주었고 우리는 어두운 복도를 지나 화장실에 들어섰다. 짝꿍은 화장실 바깥에서 기다리기로 하고 나는 급하게 아무 칸에나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었다. 아무 생각 없이 참았던 소변을 해결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에, 우에, 우에. 무슨 소리지? 나는 바깥에 있는 짝꿍을 향해 물었다. 뭐라고 했어? 잘 안 들리는데? 하지만 짝꿍의 대답은 들려오지 않고 아까의 이상한 소리만이 계속 들려오는 것이었다. 우에, 우에, 우에. 야, 너 장난치지 마. 무섭단 말이야. 우에, 우에, 우에. 그만하라니까? 야, 너 내가 밖에 나가면 가만 안 둘 거야. 그렇지만 난 직감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 소리는 절대 짝꿍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 그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우에, 우에, 우에. 나는 허겁지겁 볼일을 마치고 옷을 주워 입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때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싫다. 나는 거의 문이 부서질 지경으로 박차고 도망 나왔고 화장실 바깥을 향해 전속력으로 뛰쳐나갔다. 나의 거친 행동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짝꿍은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야? 야, 문짝 떨어지겠어.
너가 장난친 거지? 그런 거지? 뭐? 아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무슨 장난? 야, 송장치를 일했냐? 너 같은 쫄보한테 장난쳤다가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직사하면 어떡하라고? 그럼 우회 이런 이상한 소리를 네가 낸 게 아니란 말이야? 우회? 그게 뭔데? 아니, 됐다. 아니, 내가 예민해서 헛소리를 들었나 봐. 교실에 돌아온 나는 아무래도 찝찝한 기분이 들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았다. 우회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찾아본 것이다. 그리고 난 곧 그 우회라는 단어가 일본어이며 우리말로 위쪽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것을 느꼈다. 우회. 위에. 그 정체불명의 소리는 그러면 화장실 칸 위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다는 의미가 될까? 그때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기억. 우회라는 단어뿐 아니라 화장실을 나가기 직전에 들려왔던 또 다른 단어가 생각이 난 것이다. 분명히 싫다라고 했었지? 나는 떨리는 심정으로 그 단어를 검색해봤다. 싫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몇 년 전 어느 산길을 지나가던 때의 일이다. 한밤중인데다가 여자 혼자서 산길을 운전하는 건 언제나 무서운 일이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최대한 무서움을 이겨내려 애쓰며 주행 중이던 그때 갑자기 젊은 여자가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서둘러 급브레이크를 밟아 무사했지만 심야인데다가 깊은 산속이라 죽을 만큼 놀랐다. 차를 세우고 자세히 살펴보니 귀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여자였다.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나와 비슷한 또래의 젊은 여자였고 많이 지쳐 보였다. 왜 여기서 헤매고 있는지 물어보니 남자친구와 드라이브를 하다가 크게 싸웠는데 남자친구가 그녀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그냥 가버렸다는 것이다. 그녀는 휴대폰도 지갑도 차 안에 두고 내린 데다가 깊은 산속이라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 계속 헤매고 있었던 것이다. 너무 안 돼 보여서 차에 태워주려고 조수석 문을 열다가 나는 깨달았다. 어쩐지 낯이 익다 했더니 박가영 그년이 틀림없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에 나를 반에서 왕따시키고 괴롭혔던 일진무리의 주동자였다.
그 녀석도 내 얼굴을 보고 기억이 났는지 갑자기 실실 웃어대기 시작했다. 어머, 야, 너 맞지? 수진이, 이수진. 아, 역시 수진이네. 그렇게 잘도 짓거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전혀 거리낌 없이 내 차에 올라타더니 계속해서 짓거려댔다. 야, 이거 네 차 맞아? 야, 씨, 찐따 주제 차도 샀냐?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근데 왜 이런 시간에 혼자 있어? 남자친구도 없어? 아, 있을 리가 없지. 존못이니까. 그녀는 변함없이 쓰레기 같은 소리를 늘어놓았다. 나는 이 녀석 때문에 지금까지도 악몽을 꿀 정도로 괴로워했는데, 이 녀석은 행복하게 살면서 학창시절 나에게 했던 짓은 깨끗하게 잊은 모양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라 마구 소리를 지르며 그녀를 차 밖으로 내쫓았다. 그녀는 내가 반항하는 걸 처음 봤기 때문인지 무척 놀랐다. 내가 비상용 해머까지 꺼내들어 위협을 가했더니 그녀는 울면서 차에서 내렸다. 이제 와서 운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어. 그대로 그녀를 놔두고 차를 몰아 그 산을 떠났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다. 그때 산속에서 있었던 일을 거의 잊고 살아갈 때쯤 우연히 그녀, 그러니까 박가영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몇 년 전에 죽었다는 것이다. 어느 산속에서 여러 사람에게 강간당한 다음에 살해당했다고. 지방신문에도 떠들썩하게 실렸다고 해서 찾아보니 사건이 일어난 건 나와 만났던 그날이었다. 범인들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 내가 그날 차에 태워줬다면 그녀는 아마도 죽지 않았겠지. 하지만 불쌍하지도 않고 죄책감도 들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인이 고마웠다. 내가 나쁜가? 내가 너무 비인간적인 짓을 한 거야? 그날 밤 울면서 차에서 내리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과 학창시절 그녀에게 괴롭힘 당해 화장실에 숨어 울던 나의 모습이 교차로 떠올랐다.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눈가를 소매로 훔치며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나는 나쁘지 않아. 나는 나쁘지 않아. 나는 나쁘지 않아.
그날 밤 나는 심야 택시를 타고 서둘러 귀가했다. 택시 안에서 좋아하던 심야 라디오 방송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도착한 것은 새벽 2시경이라고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는 버튼을 눌렀다. 내가 사는 집은 8층. 그때 아파트에 한 대밖에 없는 엘리베이터의 램프가 최상층인 10층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램프가 9층, 8층 내려오고 있는 것을 지켜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오늘따라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느린 것 같지? 7층, 6층. 그때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1층입니다. 어라? 엘리베이터의 램프를 다시 보았지만 램프 속의 숫자는 아직도 5층. 이제 막 4층 근처를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데도 마치 이미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것처럼 1층에서 문이 열린 것이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다. 다들 본 적이 없는 얼굴들이었다. 나름 이 아파트에서 오래 살았는데 게다가 지금은 새벽 2시인데 이게 대체 무슨... 내가 그 이상한 광경을 바라보며 놀라고 있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내려갑니다. 타실 건가요? 아니요. 10,000원인 것 같은데 전 그냥 안 탈게요. 먼저 내려가세요. 그렇게 거절하자 곧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아래로 내려갔다. 내려갑니다. 나는 귀신에 홀린 듯한 얼굴로 그것을 지켜보았고 곧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울렸다. 1층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눈앞에 있는 것은 텅 빈 엘리베이터. 램프는 정확히 1층에 도착한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렇다. 아까 내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버튼을 눌렀을 때 8층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엘리베이터가 이제야 막 도착한 것이다. 그렇다면 아까 먼저 도착한 그 엘리베이터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그 안에 꽉 들어차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내가 타는 것을 거부하자 곧장 지하로 내려가던 그 엘리베이터. 만약 내가 거기에 탔더라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무엇보다 이 아파트에는 지하층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다. 오래전 어느 대학 동아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동아리에는 A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정말로 예쁜 얼굴이라서 동아리에 소속된 모든 남학생이 선망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A는 곧 새로 들어온 신입생 B와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신입생 B는 선배들의 질투를 한 몸에 받게 되었다. 어느 날 동아리 모임은 산으로 MT를 가게 되었다. 추운 겨울이라 빙판길이 생길 정도였지만 산 타는 것을 좋아했던 그들은 그냥 MT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예쁜 여학생 A와 신입생 B의 사이를 질투하던 선배들은 B를 골탕 먹일 계획을 세우게 된다. 버스 출발 시간을 일부러 B에게만 다르게 알려주어 버스에 타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그들의 음모대로 B는 버스에 타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혼자 시외버스를 잡아 타고 MT 장소로 향해야만 했다. 한편 여학생 A 역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버스에 타지 못했다. 그녀는 따로 MT 장소에 혼자 찾아가기로 약속했다. A가 MT 장소인 암흑의 산의 어느 산장에 도착하자 동아리 선배들이 반겨주었다. A는 남자친구인 B가 어디에 있는지 찾았지만 선배들은 A 녀석이 사정이 있어서 못 왔다며 얼버무렸다.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고 산장에는 전화도 없어서 연락이 불가능했다. 밤이 깊어지고 동아리 학생들은 산장 안에 난로를 피운 채 빙 둘러앉아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A는 무언가 마음속에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결국 그녀는 선배들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요. B가 여자친구인 제게 아무런 말도 없이 MT에 빠졌을 리가 없잖아요. 그 말에 선배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갑자기 침울해진 분위기에 A는 당황했다. 곧 동아리 모임 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아깐 차마 너에게 말을 하지 못했는데 말이야. 실은 끔찍한 일이 있었어. B 녀석이 버스를 늦게 타는 바람에 혼자서 따로 시외버스를 잡아 타고 우리 뒤를 따라왔거든. 근데 그 버스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만 사고를... 미안하다. 네가 충격받을까봐 이제야 말할 수밖에 없었어. A는 도무지 그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B가 사고를 당했다니. 하지만 선배들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다. 그때 갑자기 산장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문 밖에 서 있는 것이었다. A야! A야! 나 B야! 빨리 이 문 좀 열어줘! 저것 좀 보세요. 틀림없이 B의 목소리예요. 아직 살아있어요. A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향해 달려가려 하자 선배들이 급하게 제지했다. 야, 안 돼. B는
아까 분명 사고로 죽었어. 죽은 사람이 문을 두드릴 수 있을 리가 없잖아. 하지만 저건 분명 비의 목소리인데? 저건 틀림없이 비의 원혼이 틀림없어. 너를 밖으로 깨어내서 저 세상으로 데려가려는 거야. 선배들은 A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지만 그녀는 결국 모두를 뿌리치고 산장문을 열었다. 밖에는 비가 온몸을 떨며 서 있었다. A는 화색을 하며 그를 반겼다. 비야! 너 살아있었구나! 추워. 무슨 소리야? 난 당연히 멀쩡하지. 하지만 선배들이 네가 뒤따라오다 사고를 당했다고 그랬는걸? 선배들? 사고? 무슨 얘기야? 사고를 당한 건 선배들인데. 뭐? 하지만 선배들이 지금 이 산장 안에. 그렇게 말하며 A는 뒤를 돌아보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산장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조금 전까지 난로를 피워놓고 술자리를 가지던 사람들의 모습은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A의 귓가에 B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배들이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내게는 버스 시간을 바꿔서 알려줬던 모양이야. 그래서 나만 버스에 타지 못하고 뒤늦게 시외버스를 타고 따라갔는데 앞서가던 버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사고를 당했어. 선배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하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시체 중에는 네가 없어서 한참을 찾았어. 그래서 혹시 너 혼자 MT 장소로 온 게 아닌가 싶어서 여기로 직접 와봤던 거야. 근데 아까 뭐라고? 선배들하고 있었다고? 며칠 전부터 자꾸 전화가 온다. 모르는 번호였다. 의심이 많은 성격이기도 했고 귀찮게 생각돼서 받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다. 보나마나 광고 전화겠지 뭐. 하지만 그 번호로 오는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것이었다. 나는 살짝 짜증을 느끼며 결국 수신거부를 해버렸는데 놀랍게도 번호를 바꿔서 계속해서 거는 것이었다. 아니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짓을 하는 걸까? 궁금증이 든 나는 결국 그 전화를 받아버렸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전화 너머의 상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무서운 마음보다도 쌓여있던 짜증이 폭발하고 말았다. 저기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자꾸 저한테 전화하시면 신고합니다. 나는 거칠게 전화를 끊었고 누군지도 모르는 상대에게 한 방 먹였다는 생각에 통쾌해졌다. 그렇게 한동안은 전화가 오지 않았다. 아니, 그런 줄만 알았다. 전화는 또다시 계속 걸려오기 시작했고 무서움을 느낀 나는 결국 전화기 전원을 꺼버렸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일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통화 목록을 보여주며 신고를 해야겠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운 나는 꺼두었던 전화기를 조심스럽게 켜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엄청난 양의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된 나는 오늘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기로 마음먹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옷장으로 향하던 나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고를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최후의 경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집 안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멈춰섰다. 공포로 인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내 전화기에 신호가 갈 때마다 벨소리는 끝없이 울렸고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옷장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밤 늦게서야 일이 끝났다. 집에 들어와 녹초가 된 몸을 침대에 누웠다.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씻고는 자야겠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며 오늘 하루 쌓인 피로를 풀어내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대체 누구지? 잠시만요! 나는 짜증스럽게 말하고는 대충 옷을 챙겨 입었다. 현관으로 나가 외시경으로 밖을 내다보니 웬 경찰이 한 명 서 있는 곳이었다. 나는 너무 놀랐지만 엉겹결에 문을 열어주고 말았다. 경찰은 나를 보더니 머쓱하게 말했다. 이렇게 늦은 시각에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네, 저 실은 이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런 나를 진정시키며 경찰은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나갔다. 살고 계신 곳 바로 위층의 주민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이웃들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진행 중이고요. 그랬군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네,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우신 건 알겠지만 혹시 오늘 저녁에 뭔가 목격하신 게 있으시다면 꼭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저는 너무 늦게 집에 들어와서. 그래도 혹시 오시는 길에 수상한 사람을 보셨거나 뭐 그런 건 없었나요? 오늘은...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몇 명 있었지만 얼굴도 제대로 못 봤고요.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건 신경 쓸 틈도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경찰은 잠시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 되더니 이윽고 친절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수사에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밤 되세요. 경찰이 돌아가고 난 후 나는 싱숭생숭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내가 사는 곳 위층에서 살인사건이라니. 정말 끔찍한 일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아파트가 왜 이렇게 조용하지? 경찰차와 앰뷸런스, 취재기자들, 구경꾼 같은 것들로 북적거려야 하는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의문점들을 뒤로 한 채 어느새 잠이 들었다. 다음 날, 나는 충격적인 뉴스를 보게 되었다. 속보입니다. 어제 새벽 충격적인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 용의자 K모 씨는 지난 7건의 연쇄살인에 대해 유력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이 진행 중이었으며 나는 온몸을 떨며 TV 화면을 바라보았다. TV 화면에는 검거된 용의자가 취재진들 앞에 서 있었고 거기에는 익숙한 얼굴이 있었다. 바로 어젯밤에 방문했던 경찰의 얼굴이었다. K모 씨는 잠적 중인 와중에도 계속해서 다음 희생자를 노렸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경찰 복장으로 위장하여 젊은 여성이 사는 집 여러 군데를 방문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얼굴을 알아볼 경우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 살해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돌아가는 등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 집으로 이사를 왔다. 쌓여있는 짐을 보니 한숨부터 나온다. 빨리 짐 정리를 시작해야겠다. 이제 대충 끝났고 잠이나 잘까? 저녁 늦게 돼서야 짐 정리가 얼추 끝났다. 이사하랴, 짐 정리하랴 몹시 피곤했다. 얼른 잠자리에 들고 싶었다.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누여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잠이 들려던 찰나 옆집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바람에 간신히 들려던 잠이 확 달아나 버렸다. 시끄러워. 시끄럽다고! 벽을 쾅쾅 치며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옆집은 금세 조용해졌고 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시 잠을 청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옆집에서 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떠드는 소리가 아니었다. 침대가 삐그덕거리는 소리.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저기, 응? 뭐야? 좀 더 자극적인 거 하자. 자극? 응. 엄청나게 흥분되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나는 그 소리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보려고 벽에 귀를 갖다 댔다. 옆집에선 남자가 좀 더 자극적이고 흥분되는 것을 해보자고 하고 있었다. 잘 봐. 어? 정말? 괜찮아. 그렇겠지만 잘 되면 끝이 빨갛게 될 테니까. 빨갛게? 옆집 남자는 자극적이고 흥분되는 그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잘 되면 끝이 빨갛게 된다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었다. 괜찮지? 알았어. 조용히 해봐. 응? 자, 그럼 간다. 그 순간 벽을 뚫고 드릴이 튀어나왔다. 드릴은 바로 내 옆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아이씨, 빗나갔네. 빨개지지 않았어. 미안. 다음번엔 꼭 성공할게. 나는 황급히 벽에서 물러나 망연자실한 얼굴로 벽을 바라보았다. 다음이라고? 그 말에 뭔가를 깨달은 나는 벽 이곳저곳을 살펴보았다. 그제서야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드릴 구멍들이